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희설 작가의 작품 경련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경련, 김희설. 음모에도 새치가 난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까? 다리를 벌린 채 고개를 숙여 음부를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부정할 수 없는 우화를 목도하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머리에 새치야 뭐 그러려니 했다. 보습크림을 덕지덕지 발라도 푸석한 피부를 숨길 수 없게 된 건 이미 오래전이었다. 초저녁잠이 늘고 새벽잠이 없어져도 사람들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고 안과에서 노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심지어 생리혈이 점점 줄어들어도 그저 그럴 때가 됐구나 싶었다. 그런데 검은 터럭 사이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음모새치는 느낌이 달랐다. 이상하게 모멸스러웠다. 족집게를 들고 보이는 대로 뽑아댔다. 누구에게 보일 리 만무했지만 내 스스로 용납이 안 되었다. 다들 참 쉽게 말했다. 갱년겨서 그래. 그 이유면 설명 안 되는 것이 없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월경 전 증후군이 심해지고 금요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갱년기 때문이고 사소한 것에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별것 아닌 상황에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 했다. 만사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죽겠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도 같은 대답을 들었다. 그도 아니면 생리할 때 되었냐는 질문을 받기 일쑤였다. 만병통치약처럼 아무 때나 듣는 갱년기여서 그렇다는 말은 그러니 그냥 그대로 살라는 말처럼 들려 결국 입을 꾹 다물게 했다. 새벽에 멀뚱히 소파에 혼자 앉아있는 날이 늘어나는 것도 갱년기 때문인 걸까? 폭식과 두통은? 자꾸 한기가 들고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아프고 배앓이를 하는 건 생리할 때가 되어서인가 갱년기 증상인 것일까? 내 몸이 일인데도 나는 하나도 알 수가 없었다. 식구들이 모두 나간 오전이면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다. 뚜껑 열린 반찬 그릇들이 그대로인 식탁과 수건과 속옷이 널브러진 욕실 앞, 세탁바구니 밖까지 기어나온 옷가지들, 콘센트마다 엉켜있는 충전기들과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펼쳐진 책들까지 정신이 없었다. 수납장이며 신발장이고 제대로 닫혀있는 문 한 짝 없었다. 젖은 수건을 주워 흥건한 욕실 앞을 닦다 말고 냅다 팽개쳤다. 욕실의 구석에는 또 곰팡이가 피었고 바닥에는 비누가 나뒹굴었다. 아침부터 새치 염색을 한다더니 염색약이 욕조와 타일 바닥까지 튀어 얼룩덜룩했다. 세면대에는 남편의 수염가루와 찌약 덩어리가 뭉개져 있었다. 짜증이 확 치솟았다. 세수를 하고 나서 한 번씩만 휩쓸어 닦아달라는 말을 17년째 하고 있었다. 15살 아들에게는 15년째, 12살 딸에게는 12년째 말하고 있는데 하루도 달라지지 않았다. 당연히 나이 일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회사에서 일하니까, 학교에선 공부하고, 어린 건 아직 어리니까. 집안일은 집에 있는 나이 몫이라고 생각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식구들을 위해 소비하는 나의 시간이 나의 가치라고 믿고 살았지만 소용없었다. 해도 표 안 나고 안 하면 더 표 나는 게 집안일이었다. 회사는 월급이라도 주고 아이들은 성적표라도 받아오지. 나는 누구도 알아줄 리 없었다. 아무것도 손대기 싫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었다. 베개에서는 남편 냄새가 났다. 베개를 뒤집어 베고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었다. 그러고는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매만졌다. 한술은 가슴을,
다른 한 손은 아랫도리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습관적으로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결국 연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대학 선배와의 하룻밤이라든지 100일 휴가 나온 이등병 남자친구와 화천의 여관방에서 끝도 없이 서로의 몸을 탐하던 12시간이라든지 결혼까지 이야기하다 결국 헤어지기로 한 애인과의 온화하고 슬펐던 마지막 섹스 같은 기억들. 손을 조금씩 더 빨리 움직였다. 숨이 가빠졌고 벌린 두 다리에 힘이 들어왔으며 어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지점에 다다랐다. 그 순간이 오래 지속되도록 더욱 세심하고 부드럽게 내 몸을 쓰다듬었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다분히 의례적이었다. 주로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새벽에 이루어졌고 흥분의 감도나 자극적인 감각은 소멸된 지 오래였다. 하루 세끼밥을 먹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상처럼 한 달에 두어 번의 관계가 합법적인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속이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절차 같았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서로의 감각을 확인하는 유의였던 적도 있었으나 한때뿐이었다. 남편은 잠자리에 공을 들이는 남자는 아니었다. 묶인 정자를 빼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전이랄 것도 없이 무턱대고 무릎으로 아랫도리를 문질렀고 거부하지만 않으면 곧바로 삽입이었다. 배려가 없었고 참을성도 없었다. 사정을 하고 난 뒤 자신의 거친 호흡을 정리하면 쑥 일어나 욕실로 가버리는 남자였다. 대체로 하의만 벗은 채로 관계를 했으므로 빈 침대에 남은 나는 화장지로 아랫도리를 한번 닦고 팬티와 잠옷바지만 꿰입으면 끝이었다. 남편이 다시 옆에 눕기 전에 나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잠든 척했다. 늘 미진했지만 그 미진함을 남편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실은 표현할 줄도 몰랐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 사이 부재중 전화가 세 통이 와 있었다. 엄마와 시어머니, 윤서 엄마였다. 시어머니야 다음 주에 제사 때문이고 윤서 엄마는 모임 때문일 것이었다. 이번 모임에 못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뭘 또 전화까지 했을까 싶었다. 엄마에게 이내 또 전화가 걸려왔다. 네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꼭 몇 번씩 걸게 만드냐? 엄마 뭐가 바쁘셔서 아침부터 전화하셨는데. 아휴, 딸한테 꼭 할 말 있어야 거냐? 이것들은 다 지들만 잘났지. 진아는 식탁 위에 노트북에 전원을 넣으며 물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볼멘 소리가 이어졌다. 저 혼자 바빠. 사람 소외감 느끼게. 소외감이라는 말이 걸렸지만 화제를 돌렸다. 아빠는? 몰라. 아침 대바람부터 나가더라. 아휴, 꼴 보기 싫어. 왜 또? 언제 이유가 있었냐? 이유를 따지면 아닌 게 없지. 아버지라면 무조건 싫다고 했다. 뭐가 그렇게 싫은지 물으면 나만큼 살아보면 안다고 했다. 40년까지 살지 않아도 이해는 되었다. 한때는 아버지의 성령을 못 맞추는 엄마가 미련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에 살다 보니 엄마가 얼마나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아버지는 매일 가계부검수를 마쳐야 아내를 재우는 남편이었다. 아내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평생 자기의 취향대로 꾸미게 했으며 물 한 컵조차 자기 손으로 떠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은퇴 이후 남편과 온종일 붙어 지내야 하니 엄마에게는 지금이 가장 힘겨운 결혼기간인지 모른다. 같이 사는 진이마저 또 집을 비운다 하니 게다가 이번엔 편도행 티켓만 끊었다 하니 엄마는 더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어디로 간다고 했지?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듣니? 내 말은 맨날 건성으로 듣지.
아이고, 나도 이제 깜박깜박하는 나이니까 그러지. 쉰도 안 먹은 게 70 엄마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음. 브라질, 브라질 렌스위스 삼아. 아, 왜 소리를 질러? 귀는 아직 안 먹었어. 나는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검색창에 렌스위스를 넣었다. 동명의 게스트하우스와 레스토랑, 이어서 렌스위스 마라넨지스 국립공원에 관한 뉴스가 뜨고 여행 후기가 담긴 블로그가 주르륵 검색되었다. 진아가 여기에 간다. 순백의 흰 모래 사막. 백색 사막 한가운데는 파란색 물감을 퍼부은 듯한 새파란 물웅덩이가 거짓말처럼 펼쳐져 있었다. 백색 모래라는 것도 기이했으며 사막이라는데 시리도록 투명한 호수가 펼쳐진 장관도 못 믿을 만한 풍광이었다. 일주일 뒤면 진아도 저 풍경 앞에 서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 괜히 부러웠다. 신혼여행 이후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기 때문일까? 진아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변함없는 나의 일상이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곤 했다. 진아의 첫 해외여행지는 캄보디아였다. 대학 신입생이었던 진아와 4학년을 앞둔 내가 같이 갔던 곳이었다. 그러나 앙코르와트의 위험을 느낀 건 진아뿐이었다. 물갈이로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나와 달리 어떤 음식도 탈 없이 소화하고 새로 만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는 것도 진아였다. 여행 내내 나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진아는 어떻게든 집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했다. 진아의 삶이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걸 그 여행에서 명백히 깨달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멀어질 줄은 몰랐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뒤로 진아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외국에 나가기 시작했다. 방학마다 태국과 베트남, 홍콩과 중국을 다녀오고 휴학기를 낸 어느 해에는 호주에서 반년 동안 살다 오기도 했다. 4학년 겨울방학에는 유럽 일주도 마쳤다. 여행상품 기획자가 되고 싶다던 진아는 결국 여행사에 취직했지만 상담원만 몇 년 했을 뿐 원하던 일을 하지 못했다. 여행사를 그만두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회사를 전전했지만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짬을 내 외국을 들락거리며 살고 있었다. 엄마의 표현대로라면 있는 집 딸년 팔자처럼 보일 인생이었다. 브라질이면 경비도 꽤 들겠는데. 버는 돈 난 뭐해. 그렇게 쓰다 죽으면 되지. 지가 새끼가 있어 남편이 있어. 지 몸 하나만 건사면 되는 건데 뭐. 얘 세상 부러운 팔자다 개팔자가. 혼자 안 해로운가? 혼자인지 누가 있는지 알게 뭐야. 내가 한창 신혼의 재미에 빠져 있을 때는 진아가 정착을 못하고 부유하는 떠돌이처럼 보여 걱정이 되었지만 한동안 두 아이를 키우느라 넋이 빠져 있을 때에는 얽매이는 거 없이 훌쩍 떠났다 돌아오는 진아의 자유가 그저 부러울 뿐이었다. 마흔이 넘어서부터는 진아가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통념에 아랑곳하지 않은 진아의 선택이 멋지고 대단하게 여겨졌다가도 가끔은 저러다 독거노인으로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럼 결국 내가 거둬야 할 숙제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렌스위스의 사막을 본 아침, 나는 내가 사문 이렇게 늙어가게 될 것 같은 아득한 예감이 들었다. 앞으로는 음모재질을 아무렇지 않게 뽑을 것이고 아이들은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 곳곳을 아무렇지 않게 다닐 것이며 나는 그 사실을 무감하게 받아들이겠지. 20대에 가졌던 꿈이라든지 30대에 열망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국 기억에 남지도 않을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소리나게 덮어버렸다. 외출 준비를 해야 했다. 그 핑계로 아버지와 진아에 대해 두서없이 떠들어대던 엄마와의 통화를 간신히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낸 사이다를 단숨에 벌컥벌컥 마셨다. 식도를 따라 따끔거렸고 연거푸 트림이 터졌다. 답답증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 닫지 않은 냉장고 문에선 버저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한 캔을 더 꺼내고서야 문을 닫았다. 그리고 싱크대 서랍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프리민정, 브로피온정, 비그만정, 아르볼 캡슐 4개의 알약을 사이다와 함께 삼켰다. 각각 식욕억제제, 항우울제, 비만증 변비개선제, 체중감소 보충제였다. 부작용일 테지만 다이어트 약은 조증처럼 기분을 고양시켰다. 처방약을 건네던 약사는 오르사를 같이 먹으라고 권했다. 이런 약은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사무적인 말투였지만 무안했다. 이런 약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어쩐지 그 나이에 라는 말이 전제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자도 살 때문에 식욕 억제제를 먹는 심정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알겠는가. 2아이를 낳고 부른 살이 15kg이었다.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살을 빼는 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약효과는 대단했다. 한 달 만에 10kg이 쑥 빠졌다. 약만 먹으면 식욕이 사라지고 먹은 게 없어도 까만 설사가 쭉쭉 쏟아졌다. 물론 먹을 때뿐이었다. 약을 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폭식이 이어졌고 몸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갔다. 결국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먹어온 다이어트 약으로 절식과 폭식을 넘나들며 지금의 몸이 되었다. 살이 찌면 약으로 빼면 된다는 심리적 내성이 나를 더 방치하게 한 탓도 있었다. 당신 아줌마야. 아줌마가 아줌마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지. 하참, 포기하라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뚱뚱하다고 뭐라 했어? 아니, 남편이 괜찮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머리고도 마찬가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 불쑥불쑥 떠오르는 남편의 말 때문에 부하가 치밀었다. 남편에 대한 저기가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들었다. 네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니? 나는 놀란 듯이 흡 입을 다물었다. 요즘 자꾸 혼잣말을 했다. 소리나게 혼잣말을 하면 늙는 거라는데 아랫배를 내려다봤다. 불룩 튀어나온 배 때문에 발끝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라니. 내 몸을 당신이 왜 해? 관리하라는 게으른 여자이거나 팔자편한 여자 취급은 차라리 나았다. 어디 아픈 사람은 아닌지 걱정해주는 건 끔찍했다. 소득에 따른 비만 비율 운운하는 뉴스를 접할 때는 정말 위라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싶을 지경이었다. 내 몸이 이 지경인 게 제일 싫은 건 나였다. 요 근래에는 질질 사이즈도 작게 느껴졌다. 맞는 사이즈의 속옷을 고르는 것도 일이었고 불룩 튀어나온 살이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 옷을 고르는 건 더 어려웠다. 새로 사놓고 걸어두기만 했던 트로피컬 무늬 원피스를 다시 한번 입어보았다. 지금 먹는 약을 다 먹으면 맞겠거니 했는데 체중 감소는 고사하고 뒤지퍼가 반도 못 올라갔다. 이번 모임에 입으려고 산 원피스였는데 나는 결국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는 뻣뻣한 마원피스를 입고 나가야만 했다. 중학교 엄마들의 모임이 흔하진 않은데 대피 엄마가 서글서글하니 모임을 잘 이끌었다. 엄마들 중에 나이도 제일 많은 데다 큰애를 명문대에 보내놓은 터라 엄마들이 잘 따랐다. 무엇보다도 특목고나 자사고 원서를 쓸 법한 아이 엄마들로 추려진 모임을 따로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다. 나 역시 그 일원이었다. 입시 정보와 학원 정보에 관해 공유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지만 대부분은 사춘기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는 것이 주 화제가 되곤 했다. 이번 모임은 새로 생긴 과학학원 설명회 때문이었다. 다 같이 가보자고 해서 모였는데
이전 모임과 다소 분위기가 달랐다. 대표 엄마를 비롯해 다른 엄마들마저 말을 아꼈고 대화는 자주 끊겼다.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침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정면 돌파가 답이었다. 우리 세훈이 일이에요? 엄마들이 모두 대표 엄마에게 눈길을 돌렸다. 대표 엄마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남아있던 아이스 커피를 한 번에 다 마신 후에 입을 열었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면 미안한데 세훈이가 여자애들을 만난다고 해서. 어머, 우리 세훈이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놀란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뭐 큰일인가 싶었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자기 관리 잘하면서 여자친구까지 있다는 건 단점이 아니라 자랑거리에 속했다. 한 번쯤은 있을 법했는데 이제껏 그런 일이 없었던 터라 내심 언제쯤 겪을 일이라는 마음의 준비는 해왔던 터였다. 작년에 비해 키가 훌쩍 크더니 울대뼈가 서서히 드러나고 말수가 줄어든 아들아이였다. 무엇보다도 두툼해진 손바닥을 보곤 한창 열심히 자라는 중인가 싶었는데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슬며시 웃으며 대꾸했다. 이 녀석. 여자친구 생겼으면 엄마한테 소개부터 해야지 말이야. 오늘 집에 오면 혼부터 내야겠네. 따라 웃어주는 엄마가 없었다. 대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자친구를 사귄 거면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세훈이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만 하려고 여자애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한다는, 설마? 그 순간 아침마다 감추지 못한 아들아이의 불룩한 파자마 가랑이가 떠올라 버렸다. 나도 우리 애한테 들은 거라 확인이 필요할 테지만 아무튼 나만 아는 얘기는 또 아니어서.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여자친구는 아닌데 관계를 하는 여자애가 있다? 하나도 아니고 여자애들이라니? 성매매라도 했다는 건가? 성관계만 하겠다는 여자애를 사귄다는 소린가? 사귀지 않는 여자애랑 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 거지?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나만 모르는 소문이 된 건지, 그래서 지금 당신들은 나에게 뭘 바라는 것인지,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나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집에 오자마자 내가 한 일이라곤 라면을 끓여 국물까지 싹 다 비우고 한꺼번에 믹스커피 2잔을 마셨다는 것이다. 느닷없는 식욕은 멈출 줄 몰랐고 버터쿠키 한 통을 다 비우고 나서야 약포지 2개를 뜯어 나비 모양의 프리민정만 골라 삼켰다. 나는 내가 열려있는 엄마라고 생각했다. 이성교제도 허락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성관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은 해왔다. 다만 실제로 벌어질 일이라고는 더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예상 범위에 없던 상황이었다. 집에 들어서는 아들아이를 곧장 불러세웠다. 직접 듣고 싶다고 다그쳤다. 다 듣고 왔으면서 뭘 더 확인해? 내가 듣고 온 게 다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지금 나 혼나는 분위기야? 그럼 네가 잘했다는 거니? 잘못한 건 뭔데? 콘돔 썼어. 하고 싶은 거 맞는지 확인했고 합의해서 했다고. 사귀는 애가 아니라며. 사귀는 사람하고만 하란 법 있어? 저 주둥아리를 콱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다. 네가 어른이야? 넌 중딩이라고. 중딩은 하면 안 돼? 왜? 안 된다고 단언하기 힘들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니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하게 된다면 이라는 전제로 합의와 피임에 대해 강조해왔던 터였다.
관계만을 위한 관계에 대한 전제는 없었던 것이다. 적어도 사귀는 애랑 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안 나. 그것만 한다는 것이 정상이니? 나도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야 하잖아.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질 않았다. 스트레스 해소였다니. 차라리 자위를 해. 그걸로 풀 수 있는 거였으면 그랬지. 아이씨, 쪽팔리게. 그럼 하다못해 술, 담배를 하든가. 미쳤어? 왜 내 몸을 학대해?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대꾸하는 아이 앞에서 나는 어쩔 줄 몰랐다. 아들아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 나 엄마가 바라는 만큼 성적 내고 있잖아. 공부도 잘하고 있고 PC방이나 노래방도 안 다녀.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어른들 거슬리게도 안 해. 그게 엄마가 원하는 모범생 아니야? 내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엄마가 소원하는 대로 가줄게. 대신 나 스트레스 풀 때 하나는 좀 둬. 나도 해소할 구멍은 있어야 하잖아. 애들이 PC방 다니면서 게임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나 나나 그냥 똑같은 거야. 여자애는? 걔들도 너랑 똑같아? 그걸 왜 내가 신경 써? 각자 알아서 자기 사는 거지. 네가 동물이니? 어떻게 그 짓만 하려고? 아, 좋아. 너는 엔조이였다고 쳐. 상대방도 분명히 엔조이라고 한 게 맞느냔 말이야. 여자의 기분을 제대로 파악했느냐고. 여자애가 널 좋아하는데 너 혼자 엔조이라고 위약 부리는 거 아니냐고. 그럼 엄만 내가 여자친구 만들어서 제대로 사귀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학원 숙제 영지원 프로젝트에 할 일이 산더미야. 엄마가 과외 안 붙여줘서 솔원문에는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 놀 시간은커녕 쉴 시간도 없어. 나 숨통 트일 때는 남겨두라고. 왜 나는 그 말에 곧바로 응수하지 못했을까? 그건 네 책임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바쁘고 할 일 많지만 그걸 조율하고 배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연애로 뭘 못한다는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한다고. 꽂고 다닐 정신이 있으면 그런 책임에 대해 고민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야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다. 사랑 없는 섹스에 대해 중2짜리 아들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었다. 정말 아들아이의 말처럼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이라는 타협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탓이었다. 아빠도 알아? 왜? 아빠일까봐 무서워? 아니, 아빠라면 엄마처럼 답답하게 생각 안 할걸? 이렇게 난리칠 일도 아니란 걸 더 잘할 거고. 나 더 얘기해야 돼? 영어학원 숙제 아직 다 못했는데. 참, 간식은 됐어? 그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 아들아이의 뒷모습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직 말 다 안 끝났다고 소리쳐봤자 똑같은 소리만 하게 될 것이었다. 아들아이에게 들을 말도 똑같을 것이 분명했다. 내가 아들아이에게 한 말은 고작 네 동생은 모르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건 마치 나를 향한 변명 같아서 화가 더 치밀었지만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남편의 반응에 내가 더 놀라 되물었다. 뭐라고? 아, 어떤 년들이길래 그 나이에 몸뚱이를 마음대로 굴려. 뭐 뻔해. 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겠지. 아무튼 괜히 기죽이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 호들갑 떨 일 아니야. 이제 15살들이야. 난 더 어릴 때 됐어. 자위를 한 게 아니잖아. 여자애랑 진짜로 했다고. 그게 뭐 억지로 했대? 서로 합의해서 했다며. 강간 아니잖아. 그냥 스트레스 풀었다며. 그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바로 그 스트레스 해소였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연애라고 떠밀어? 콘돔도 썼다며. 참 똑똑한 자식. 웃음이 나?
그럼 울까? 여보, 뭐 그리 심각해. 애가 아직 어리니까 잘했다고 못해도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일도 아니야. 서로 합의했다, 콘돔 썼다. 그럼 됐지. 부모가 더 이상 뭘. 까놓고 말해서 세은이가 뭘 잘못했는데. 남 잡혀서 다리 벌린 것들이 문제지.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냐고. 여보! 안 그래? 엄마들이 다 알 정도면 학교 쪽에서도 모르지 않을 거고. 문제가 될 상황이면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왔겠지. 아이고, 시간 지나면 다 조용해지는 일이야. 남자이니까 그런 건 허물도 아니고. 지들 사이에서는 난놈 된 거야. 자기 놀고 다 해가면서 공부도 잘하는데 누가 뭘 할 거냐고. 세은이가 아니라 세은이한테 벌어진 일이라면? 세은이가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남자애들이랑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면 그때도 당신은 공부 잘하는 애가 그랬으니 괜찮다 할 거야? 어디 끔찍하게 세은이한테 갖다 붙여. 여자랑 남자랑 같아. 다를 게 뭐 있어? 어깃장 부리지 마. 계집애가 무슨. 여자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짓 안 해. 세훈이랑 한 애들은. 그것들은 미친년이지. 세훈이 때 남자애들은 여자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든 몸으로 꼬셔보려고. 그럼 내가 가만 안 두지. 우리의 공부 방해하고 들으면 가만두면 안 된다고. 싸가지 없는 년들. 어린 것들이 빨랑 가져서 밝히기나 하고. 싸가지 없이 밝힌 건 그 여자애들이 아니라 아들아이가 아닌가.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 또한 아들아이가 그런 아이라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우리 애만 생각해. 괜히 그 여자애를 불쌍하니 많이 그런 거 함부로 표내지도 말고. 엄마들한테 꿀릴 것도 없어. 세훈이가 잘못한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러고 보니 당신한테 우르르 달려온 여자들이 더 이상하네. 씹을 거 하나 생겨서 신났다고 덤벼든 거지. 아, 그러니 당신도 신경 꺼. 세훈이한테는 뭐라 하고. 아, 뭘 뭐라 해 자꾸. 그냥 둬. 두면 지나갈 일이라니까. 영 한 소리 하고 싶으면 소문 가라앉을 때까지만 얌전히 지내라고 하든지. 나 아직 저녁 안 먹었거든. 밥 안 줄 거야? 아들아이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계속 그 여자애들이 걱정되었다. 아들아이를 좋아하는 여자였으면 어쩌나 싶고 그 여자애들 부모가 알면 또 어떡하나 싶었다. 아들아이가 잘못한 일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두려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저 시간이 흐르게 두는 것도 바른 해결 같지 않았다. 왜 남편과 아들아이는 이 상황을 문제라고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잘못된 일이지 않은가?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싫지만 분명 옳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면 아닌 일이라니. 끼니 때가 지나 늦은 저녁을 먹는 남편은 앞에 앉아있는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골라낸 콩이 밥그릇 옆에 너저분하게 굴러다녔다. 아들아이도 콩을 안 먹었다. 아들아이도 남편을 닮아 키가 컸고 남편을 닮아 비염이 심했고 남편을 닮아 수학을 좋아하고 남편을 닮아 이기적이었다. 물.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른 날이었으면 진작 놔두었을 터였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럴 기분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지 슬그머니 일어나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마시며 나직이 말을 건넸다.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세훈 이상한 거 아니야. 정상적인 남자로 크는구나 싶으면 되는 일이야. 애 주눅들지 않게 잘 살펴. 우린 우리 애만 챙기면 돼. 알았지? 그러고는 내 엉덩이를 툭 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딸아이 방에서는 아이들 노래가 흘러나왔고 아들아이는 학원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1시간이 남아있었다. 대체 아들아이는 여자애들과 어디서 뒹굴었을까? 몇 명이나 되는 애들과 어울린 걸까?
학교와 학원, 영재업만 다니는 아이인데, 동선이 명확하고 귀가 시간 한 번 어긴 적 없는 아이인데, 거칠지 않고 예의 바르고 단정한 아이인데, 그런 아들아이라고 생각하며 키웠는데 머리가 아팠다. 지난 모임에 나오지 못한 윤수 엄마에게 그날 이후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 윤서와 아들아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 같은 반이었다. 윤서이로 고등학생 오빠가 있어서 남매를 키우는 집이라는 공감으로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다. 딸만 있는 엄마들, 아들만 가진 엄마들은 한눈에 봐도 금방 표가 났다. 자매만 키우는 엄마들은 일단 남자애들은 모두가 짓궂다는 전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험한 세상에 딸 키우기가 수월지 않다. 무서운 세상이어서 염려하고 단속시킬 것이 너무 많다고 개탄했다. 그 원인을 무조건 남자로 돌리곤 해서 못마땅했지만 누구 하나 똑부러지게 반발하지도 않았다. 그런가 하면 형제만 키우는 엄마들은 요즘 여자애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다고 내신 괴물들인 여자애들 때문에 공부하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곤 했다. 사춘기 딸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 앞에서는 남자애들 안 키워봐서 정말 힘든 걸 모른다고 함부로 무시했다. 딸들이 아들보다 먼저 성숙해져서 문제라며 아들들은 평생 철 못 드는 철부지로 산다는 말도 별로였다. 무엇보다도 집에선 도통 입을 다물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아들 엄마들의 흔한 레포트리는 자기 아이만 감싸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딸 엄마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남매를 키우는 윤서 엄마와 나는 두 부류의 엄마들 말에 계속 고기를 끄덕이느라 바쁜 사람들이었다. 양쪽에 끼어 금세 피로를 느낀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윤서 엄마에게 서운했다. 그날의 화제거리를 윤서 엄마라고 몰랐을 리가 없다. 아니, 윤서를 통해서라도 분명 들은 게 있었을 텐데 그동안 나에게 언질 한번 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노여웠다. 그날 이후 달라진 건 나밖에 없는 듯 했다. 남편은 계속 귀가 시간이 늦었고 아들아이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냈다. 평일엔 학교와 학원, 주말엔 영재원과 스포츠클럽에 다녀오는 것 외에는 집에서 보냈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학교 시험 기간인데 영재원에서는 과제를 줄여주지 않았다면서도 싫은 기색 없이 또 진득하게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걸 보면 딱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 공부가 머리에 들어온다고?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지? 화가 치밀었다. 얼굴이 벌개지고 맥박이 빨라졌다. 그럴 때면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시고 진정시켰다. 마음이 다시 조용해지면 묵묵히 공부만 하는 아들아이가 다시 기특해졌다. 변덕을 부리는 내 마음을 나도 종잡을 수가 없었다. 13시간 진동 끝에 낳은 첫 아이였다. 내 적과 청춘을 먹여 키운 아이였다. 온몸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는 내 새끼였고 어디에 내놔도 아깝지 않은 총명한 내 자식이었다. 그 사실이 변할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아들아이에게 우호적인 감정이 드는 게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대로 지나갈 일이냐고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다. 담임을 찾아가 상담이라도 해볼까? 라는 말에는 선생이 별 수 있겠냐는 답을 들었다. 그도 그럴 것 같았다. 괜히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라는 말에는 아예 대꾸조차 없었다. 무슨 소용이냐는 뜻이었다.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덧붙임에 세훈이가 뭐 죄 지었어? 왜 도망가? 라고 또 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정말 죄를 지은 건 아닌 걸까? 여자애도 응했다고 합의라는 단어로
15살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용 성관계를 묵인하는 것이 어른들의 마땅한 태도인 걸까? 나는 한 번 더 물었다. 내가 슬쩍 그 여자애들을 만나볼까?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당신 대체 왜 그래? 만나서 뭐하게? 상판이라도 보고 오면 마음이 놓일 것 같다? 빤한 것들 꼭 봐야 알겠냐고. 공부 잘하고 반반하게 생긴 매너 좋은 남자한테 혹해서 목매단 것들이야. 그런 것들 만나봤자 속만 쓰리다고. 억울하면 우리 쪽이 억울한 거야, 이 사람아. 가만히 있는 애를 꿰서 이런 소문에 시달리게 만든 게 그년들인데 당신은 왜 자꾸 가해자 코스프레를 못해서 안달이야? 응? 아, 그리고 말은 바르게 하자. 주겠다는 걸 안 먹는 놈이 병신 아니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그럼 부모가 자식을 믿어야지 남을 믿어?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 앞에 앉은 딸아이 때문에 대화는 거기에서 그쳤다. 딸아이가 보려는 건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좋아하는 아이돌의 컴백쇼였다. 나는 딸아이의 까만 뒤통수를 바라보며 골몰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석연찮은 기분에 시달리는 걸까? 나를 향해 화살을 돌려 물었다. 아이를 못 믿었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면, 잘못이 아니라면 말끔하게 잊고, 잘못한 일이라면 빨리 해결하고 본래의 바른 아이라는 이미지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어서는 아닐까. 남편과 달리 아들아이뿐만 아니라 여자애들이 줄곧 신경이 쓰이는 건 혹시라도 그 여자애들이 나중에라도 내 아이의 발목을 잡는 증인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해결할 수 있을 때 입을 막거나 봉합할 수 있을 때 수습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가장 솔직한 심정이었다. 어떻게 딸아이가 귀성을 지르며 텔레비전에 바짝 다가가 앉았다. 현란한 무대에서 시끄러운 노래가 터져나오고 13명이나 되는 어린 남자애들이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다들 만화 주인공처럼 생긴 애들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았다. 딸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가 클로즈업 될 때마다 자지러지게 소리를 질러댔다. 딸아이는 대체 뭐가 되려는지 영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아들아이는 지금처럼만 성적을 유지하면 제가 바라는 의과대에 진학이 그리 힘들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딸아이는 아들아이와 달라서 가르치지 않으면 저절로 깨치는 게 없고 가르쳐도 알맞게 하는 게 없었다. 딸은 야무지고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왜 생긴 것인지 납득할 수 없었다. 딸 키우는 재미도 마찬가지였다. 딸과 아들의 차이가 아니라 각 아이들마다의 차이 아니냐고. 어찌 딸만 키우는 재미가 있느냐고. 나는 생전 딸 키우는 즐거움은 몰라도 대신 아들 키우는 맛은 정말 잘 알겠다고 말하던 엄마였던 것이다. 나와 달리 남편은 딸아이라면 무조건 예스를 남발했다. 나와 상의 없이 아이돌 CD를 버전별로 사주질 않나. 공개방송 티켓을 구해와 둘이 보고 오기도 여러 번이었다. 5학년이 되었는데 마냥 놀릴 수는 없었다. 그래도 공부에 목맨 엄마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억지로 끌고 가듯 학원에 넣은 건 아니었다. 공부를 완강히 거부하던 딸아이를 겨울방학 내내 어르고 달래 영어 수학학원에 넣은 게 지난 봄이었다. 아들아이처럼 1등을 바랄 수 없는 애라는 건 애초부터 알았으니 그저 신용이라도 내보자는 속셈이었다. 사실 딸아이는 방송 댄스 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다. 방과후 수업으로 배우는데도 성에 안 찬다고 했다. 더 많은 춤을 진짜로 춰보고 싶다며 졸라댔다. 연예인 할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며 나는 단번에 거절했다. 이 와중에 내 속도 모르는 남편은
이번에도 나와 의논 없이 딸아이가 조르는 대로 방송 댄스 학원에 보내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해버렸던 것이다. 제가 지금 춤 배울 때야? 예체능은 초딩 때 맞춰야 한다고 했던 건 당신이야. 사람 일관성이라도 있어봐라. 아유, 간신히 설득해서 영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애가 즐겁고 행복해야지. 쟤 춤출 때 표정 봤어? 난 세은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신기하더라. 공연히 애 스트레스 주지 말자고. 공부도 때가 있어. 이미 늦었다고.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세훈이한텐 그런 말 안 하잖아. 남자랑 여자랑 같나? 지 좋다는 거 하게 둬. 춤출 때 얼마나 예뻐. 여잔 일단 예쁘고 봐야지. 우리 세은이도 나중에 턱 좀 깎고 쌍꺼풀만 해주면 뭐. 요즘 세상이 얼굴만 가지고 돼?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해봐. 예쁜데 공부도 잘해보라고.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당신이 맨날 얘기하는 그 여직원.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데 대학까지도 좋은 데 나왔다면서 침이 마르게 칭찬하잖아. 남들한테 내보이려고 대학교 보내? 공부 백날에서 석박사 따봤자 뭐 했어? 똑똑한 것들보다 예쁜 것들이 더 시집 잘 가더라. 안 그래? 당신 말대로 똑똑한 놈 잘난 놈 만나려면 걔네들 노는 데서 같이 놀아 할 거 아니야. 대학이라도 멀쩡한 데 가야. 근데 엄마, 어느새 딸아이가 다가와 있었다. 내가 고르면 안 돼? 내가 선택하면 안 되고 꼭 선택받아야 해? 엄마도 그랬어? 남편이 키득거렸다. 넌 왜 또 나왔어? 수학 숙제 끝냈어? 그거 다 한 다음에 리스닝 숙제도 해야 돼. 엄마, 나 뮤비 30분만 보면 안 될까? 봐봐, 우리 세은이 마음대로 하세요. 손발이 맞아야 박수를 치지. 내가 간신히 공들인 규칙들은 남편의 생색내기에 곧잘 무너지곤 했다. 아이들이 제 아빠를 믿고 꾀를 부리는 건 괜찮다. 그것이 아빠의 선심이라는 것 정도는 아이들도 아니까. 다만 나는 아이들 앞에서 내 의견이 묵살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 싫었다. 조만간 이 문제로 한바탕 할 참이었는데 아들아이의 일이 터진 것이었다. 남편이 딸아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넋이 빠지게 텔레비전을 보던 딸아이가 귀찮다며 제 아빠를 밀쳐냈지만 금세 들이 뒤엉켜 깔깔거리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요 근래 딸아이의 봉긋해진 가슴이 투덕투덕 살이 오른 엉덩이와 허벅지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던 남편은 내심 또 그렇게 싫은 것만도 아닌 모양이었다. 일요일 아침부터 밖으로 내모는 건 반칙이라고 하면서도 볼링을 칠까 등산을 갈까 혼자 분주했다.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며 싫다는 아들아이의 등을 떠민 건 나였다.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딸아이는 셀쭉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남자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딸아이를 달랬다. 남편은 농구공과 수영복을 챙겨달라 했고 나는 얼린물, 샌드위치와 과일 도시락까지 쥐어주었다. 아빠랑 땀 좀 흘리고 와. 아들아이가 대답도 없이 어깨를 획 돌려 나가버렸다. 어깨라도 두드리려 뻗은 손은 아들아이 어깨에 닿지도 못한 채 허공에 머쓱하게 머물러 버렸다. 선뜻한 공기가 현관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아이 방에선 아이돌 노래가 흘러나왔고 나는 현관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이 낯설고 차가운 공기를 감내하는 게 왜 나 혼자만의 몫인지 문득 억울해졌다. 나는 서둘러 약을 털어 넣었다. 식욕이 돋지 않게, 쭉쭉 처지지 않게,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약을 넘겼다. 그러고는 윤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요일에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 세은이는 혼자 있겠대요.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게 더 좋대. 엄마 없으니까 신나게 핸드폰 하겠지 뭐. 우리 애들도 나 없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럴 땐 꼭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똑같아요, 애들은. 앞에 놓은 뜨거운 커피를 조심스럽게 마셨다. 맞은편 테이블에선 머리를 맞대고 앉은 커플이 핸드폰을 보며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기껏해야 고등학생이나 되었을까 싶었다. 카페에는 어린 학생들 무리와 커플들이 제법 많았다. 꺼리낌 없이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또 답답해졌다. 내 표정을 읽었는지 윤수 엄마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언니 마음고생 심했구나. 자기도 알고 있었지? 고개를 끄덕인 윤수 엄마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사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우리 큰애, 윤찬이? 내가 걔 때문에 숙소인 거 생각하면. 윤수 오빠 윤찬이도 모범식으로 유명한 아이였다. 윤찬이를 보면서 내 아들도 저렇게만 커지면 좋겠다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얘는 또 얼마나 바른지. 그런 윤찬이가? 언니 앞이니까 내가 편하게 말할게.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윤찬이가 전교 1, 2등을 한 번도 안 놓친 애잖아요. 그런데 작년 2학기에 등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전교 10등 밖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속상해. 윤수 엄마가 내 쪽으로 몸을 더 내밀었다. 윤찬이와 성적으로 경쟁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여자애가 작정을 하고 윤찬이를 깨어 공부를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일부러? 네. 여자애가 몸으로 덤비는데 남자애가 어떻게 당해내냐고요. 우리 윤찬이 처음 경험했으니 거기에 홀딱 빠져서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자인 깜찍하게 저 혼자 공부해서 1등 가져가고 참나 우리 윤찬이만 바보 됐었잖아요. 여자애가 정말 그러려고 그랬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말이죠. 둘이 맨날 전교 1, 2등 가지고 엎지락 뒤지락 하던 애들이었거든요. 승산이 없다 싶으니까 여자애가 최후의 수단을 쓴 거죠. 등수 나오자마자 냉큼 헤어진 거 보면 뭐. 윤찬이와 그 여자애는 사귄 걸까? 아니면 아들아이처럼 스트레스를. 세훈이는 뭐래요? 우리 윤찬이는 자기네들은 사귄 거래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지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끝까지 여자를 감싸는데 우라통 터져. 그게 믿어져요? 나는 믿어졌다. 더 열받는 건요. 알고 봤더니 그 앙큼한 여자의 별명이 1등 킬러래요. 윤수 엄마의 동그란 눈이 더 커진 것 같았다. 자기랑 등수 싸움하는 남자들만 사귄다는 거예요. 경쟁자 떨어뜨리기 위해 몸까지 써서 달려드는 걸 어느 남자가 이겨내겠어요? 소문날 걸 무서워하지도 않는 여자인 걸 보면 확실히 독종인데 학교에 고발할 수도 없고. 혹시 아들아이와 했던 여자애들도 그런 걸까? 차라리 그런 이유였다면 마음이 놓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또 무슨 연유인지. 윤수 엄마는 자기 아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직도 화가 안 풀린다고 했다. 나는 점점 의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한 여자애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떨어진 남자애라니. 언니, 나도 딸을 키우지만 요즘 여자애들은 정말 못 당하겠어요. 공부면 공부, 잔머리면 잔머리, 어수룩한 아들들만 피해본다니까. 내가 그래서 세은이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했잖아요. 언니가 얼마나 속상할지 아니까.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언니,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만 겪은 것도 아니래요. 학교마다 그런 여자애들은 꼭 하나씩은 있다네. 글쎄 어느 학교에선 하여간 요즘 여자애들은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여자애들은. 윤수 엄마는 본인이 풀린 듯이 거침없이 소문을 풀어놓았다. 윤수 엄마의 논리대로라면 성적에 목숨 건 여자애는 대바라진 여자애였고
성적에 관심 없는 여자애들은 아이돌이나 따라다니면서 화장이나 하는 골빈 여자애였다. 윤서도 내 딸아이도 요즘 여자애들이라는 것을 잊은 사람 같았다. 맞은편에 앉은 어린 커플이 쪽소리가 나게 뽀뽀를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술만 도드라지게 빨갛게 반짝이는 여자애와 코밑이 거무스레한 남자애가 서로 배시시 웃으며 카페를 나서는데 그게 나는 참 예뻐 보였다. 아들에게는 결여된 저 또래만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정서가 눈부셔 보였다. 쟤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저러고 다니는 거 모르겠죠? 나는 윤수 엄마와 상의를 하고 싶었다. 세훈이 같은 아이와 한반이라는 걸 불쾌할 여자아이들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든 엄마들이든 사과를 요구하면 기꺼이 할 생각이었다. 이런 일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단속시키겠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아들 대신 엄마인 나라도 진심을 보여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윤수 엄마는 이런 내 심정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윤수 엄마도 나와 다르게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윤수 엄마, 부탁했던 거. 윤수 엄마가 반으로 접은 메모지를 내게 건넸다. 윤서가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랑 엄마들한테 전해 들은 것도 같이 적어봤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화번호 못 찾은 애도 있고. 아들아이와 어울렸다는 여자애들이 이름과 연락처였다. 차마 펼쳐보기가 두려워 받자마자 핸드백에 넣었다. 아직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도 남편이나 아들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언니,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세훈이가 똑똑한 애라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안 흔들리고 제 페이스대로 공부하는 거 보면 보통 애는 아니라면서 다들 새삼 놀랐어요. 언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나도 다시 봤다니까. 나는 윤수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윤수 엄마는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었고 아들아이가 나쁜 애가 아니라고 변명을 해주었으며 마치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남자들은 다 그렇게 큰다고들 하니까 염려하지는 말자는 말까지 건넸다. 어쩐지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고맙다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윤서 엄마와 헤어질 무렵에야 윤서의 안부를 묻게 되었다. 윤서는 잘 지내지? 야무져서 엄마 걱정할 일은 만들지도 않을 테고. 윤서 엄마가 해맑게 웃으며 답했다. 그럼요. 우리 윤서는 그저 순진에 빠져서 공부밖에 몰라요. 윤서는 대바라진 여자애구나. 그럼 윤서 엄마는 어떤 여자애였을까? 나는 또 어떤 여자애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았을까? 그 평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왔던 걸까? 그나저나 그 평가는 누구의 시선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윤수 엄마의 차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후에야 나는 간신히 윤수 엄마가 건넨 쪽지를 펼쳤다.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이름만큼은 하나같이 곱고 예뻤다. 나는 그 이름을 외울 때까지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집에 돌아오니 딸아이 얼굴이 가관이었다. 꼭 요즘 중고등학생처럼 얼굴은 새하얗고 새빨간 입술만 번들거렸다. 이모가 선물한 틴트와 쿠션을 발랐다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지나가 왔다 간 모양이었다. 얘는 연락도 없이. 아니야, 나한테 전화고서 온 건데. 엄마, 이것 봐봐. 아이가 숨이 넘어가듯이 나를 제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창문과 벽면, 책장에도 좋아하는 아이돌의 포스터가 정신없이 붙어 있었다. 딸아이 책상에는 열쇠고리 이름표, 부채, 노트 등 아이돌 굿즈가 잔뜩 쌓여 있고 그렇게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응원봉과 캐릭터 인형까지
램버스대로 놓여 있었다. 딸아이가 흥분할 만했다. 엄마, 이모는 멤버들 이름까지 다 알더라? 엄만 내 최애가 누군지 또 까먹었지? 정한? 우지? 아니, 번원이라고 몇 번을 말해. 역시 이모가 대단해. 열쇠고리랑 포스터 다 번원 걸로 골라왔잖아. 그렇게 좋아? 그럼. 넌 아이돌이나 따라다니면서 화장이 나는 골빈 여자겠구나. 엄마, 이모는 글쎄 멤버들 이름도 다 외웠더라? 난 내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매일인데. 참, 이모 이번에 브라질 간대. 엄마한테 문자 안 됐는데 받았어?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깜빡거렸다. 한동안 안 들어올 거라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가 세은이만 보고 왔어. 엄마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더라. 애랑 대화 좀 하세요. 엄마는 요즘 이혼하겠다고 성화야. 혼자 속 끓이지 말고 결혼한 언니랑 상의해보라고 했어. 만약 진짜로 엄마 이혼하거든 파티라도 하자. 난 내일 새벽 비행기야. 연락 안 돼도 걱정 마.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세훈이는 못 봐서 책상 위에 용돈만 놓고 왔어. 내가 좀 멋진 이모지? 나와 진아가 아주 다르게 살아가는 건 그저 아주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통념에 따라가지 않은 진아의 선택만 옳은 것이 아니듯 내가 의심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것은 미숙하고 게을러서가 아니었다. 통념의 의문을 품지 않고 기운 여성이 된 것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었다. 이제는 진아의 삶을 흠모하고 싶지 않았다. 문자를 다 읽은 핸드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렸다. 누군 좋은 이모 할 줄 몰라 안 하니? 자기 한 몸만 겨우 거둘 줄 아는 게 어디 언니한테? 딸아이가 방문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 쥔 응원봉이 번쩍번쩍 요란하게 빛났다. 내가 또 소리를 내서 혼잣말을 했던가? 왜? 엄마한테 할 말 있어? 딸아이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던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피곤해? 아니.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조금. 아, 그럼 방해 안 할게. 뒤돌아 제 방으로 가는 딸아이를 불렀다. 세은아, 그거 이름이 캐럿봉 맞지? 캐럿봉. 응, 맞아. 고마워. 엄만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자. 씨 굳는 딸아이를 보니 마음이 풀렸다. 그래서 엄마한테 딸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모양이었다. 쿵, 닫히는 문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탈칵. 무슨 비밀이 있다고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사춘기가 시작되면 엄마가 뭘 하느냐며 내치겠지. 종종 딸아이 마음을 아이돌과 나눠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곤 했다. 내 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사라지겠지. 다른 아이돌이 더 많은 친구가. 언젠가는 이성들이 내 지분을 파나가겠지. 나는 그냥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는 사람으로의 필요로만 남겠지. 아이의 세상에서 내 자리는 그렇게 사라지겠지. 왈칵 울음이 터졌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터진 울음이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이게 모두 갱년기 때문이었다. 부디 그랬으면 싶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갱년기를 겪는 걸까? 그건 마땅히 겪고 참아내면 되는 시간일까? 폭풍우가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석류 음료나 마시면서 호르몬제와 여성 비타민제를 찾아 먹고 어떻게든 친구들을 만나 맛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시계는 끝나는 걸까? 그래도 끝까지 자기 할 일은 해내다 사라지겠다는 듯이 날짜가 되니 생리가 시작되었다. 양도 적은 데다가 색도 선명하지 않은 생녀를 내려다보니 어쩐지 맥이 빠졌다.
요즘은 폐경이라는 말을 안 쓴다더니 이렇게 시들거리다 말 것을 완경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지 의아할 지경이었다. 묵직했던 아랫배와 뭉친 가슴이 어느새 물살처럼 출렁거렸다. 그날 저녁 남편과 아들아이는 땀에 절어 귀가했다. 아들아이가 씻는 동안 남편은 소식을 물어온 제비새끼 마냥 제잘됐다. 당신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슬슬 말하는 걸 들어보니 문제가 많은 계집애들이더라고. 원래 유명한 것들이래. 그래도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한마디 했네. 네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예쁜 것들이랑은 좀 그렇지 않냐? 응? 모양새라는 게 있는 거다. 하, 그러니까 너 고기를 끄덕이대. 금방 알아듣더라고. 한동안은 좀 자제하자는 말도 했어. 엄마 심기 건드려봤자 너나 나나 굶기 딱 좋다고. 말기 다 알아들은 모양이니까 이제 당신도 인상 좀 펴. 샴푸 냄새를 풍기는 젖은 머리로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과 아들아이는 서로의 몸을 툭툭 쳐가면서 기득거렸다. 남편과 아들아이가 저렇게 꺼리낌 없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점점 더 불편했고 불쾌했다. 풀어야 할 숙제는 아들의 체면과 나의 심기가 아니었다. 나는 여자애들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쥐고 식탁 앞에 앉았다.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아들아이가 수긍을 안 해도 나는 할 말을 할 참이었다. 그때 화장실에서 딸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 엄마! 딸아이는 검붉은 얼룩이 묻은 팬티를 벗어든 채 울먹이고 있었다. 초경이었다. 벌벌 떨던 딸아이가 그의 울음을 터뜨렸다. 다 배운 건데, 다 아는 건데도 무섭다고 말하는 딸아이가 측은했다. 나는 딸아이를 깊게 안았다. 딸아이를 품에 안고 있자니 아들아이가 만난 여자애들이 떠올랐다. 그 아이들도 생리를 할 텐데 걔들도 처음엔 무섭고 떨렸겠지. 누군가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으면. 엄마, 엄마도 울어? 왜 울어? 나 안 울게, 울지 마. 내가 여자여서 세상의 온갖 부당함과 불편함을 이제 어린 너와도 나눠가게 된 것이 서글프기 때문이라는 걸 말할 수는 없었다. 영문을 모른 채 내 등을 쓰다듬던 딸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는 생리대를 혼자 붙여보겠다고 끙끙댔다. 그렇게 어린애였다. 남편과 아들아이는 어쩔 줄 모르고 식은 음식 앞에서 아내와 딸을, 엄마와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겨우 제 손으로 처음 생리대를 한 딸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걸어갔다. 어기적거리며 걷는 걸 보니 나는 누구에게든 마음껏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싶었다. 지혜야, 수민아, 가영아, 혜빈아, 소영아. 나는 쪽지에 적혀있던 이름들을 가만히 불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딸아이와 나의 생리 주기가 같을 모양이었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김희설 작가는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13살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1회 황순원 신진문학상, 제3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오늘처럼 고요히, 경장편 소설로는 나쁜 피, 환영, 선화가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